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 좀 보겠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F-22 랩터, F-35 트럼프 첨단 무기 경납고에서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라고 해서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미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뒤에는요, 바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16발의 핵폭탄이 장착이 가능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거대한 날개를 좀 펼치고 있고요. 왼쪽에는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F-35 전투기, 오른쪽에는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 부르는 F-22 랩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17일 만에 진전된 발사 기술을 선보였는데 지난 8월 29일 날 쐈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쐈던 모습인데 다르죠? 바로 이동식 차량에서 쏜 형태가 좀 다릅니다. 평양 순환공항에서 이제는 이동식 차량에 실어서 쏠 수 있는 능력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방관들이 앉아있죠. 허탈, 침통. 강원도 강릉에 있는 정자 성난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지나던 소방관들 불은 잘 잡았는데 이 낡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안타깝게도 소방관 2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침통한 표정의 동료 소방관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고개 숙인 사립유치원,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하겠다, 휴업을 하겠다라고 2차례 예고를 했는데 여론이 좋지 못하자 휴업을 철회했습니다.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휴업한다고 해서 아이들 보낼 데가 없으니 부모들이 휴가를 냈죠. 그런데 다시 또 정상화한다니까 부모들로서는 허탈하게 하루를 공친 셈이 됐습니다. 분별 없이 덤비면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엔에서는 돌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를 연상케 하고 있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풍차가 돌겠네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MB 시절 가수, PD, 배우 마구 들이박았습니다.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미친 소가 여러 들이받는다라는 것을 아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치원총연합회의 파업 철회 결정에 비판하는 만평이 좀 실려 있습니다. 휴업, 철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 정말 유치하다라고 하네요. 반면 교사다라고 했습니다. 아재 개그식 만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북한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 도발에 북한은 몰락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엄중히 규탄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밤에 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북한에서 주의하려고 길을 줄게 서 있고 있다. 딱하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가리켜서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어젯밤 문 대통령과 통화했고 로켓맨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통화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논란은 사전 조율로 피했다. 인도적 지원 문제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보수 우파 진영의 비난도 받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늦추고 전술핵 재배치나 독재 핵무장과는 선을 긋고 대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이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했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현 상황에서 이 이상의 대응책을 찾기가 어렵다. 보수, 진보 양측에서 비난을 들어도 당분간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청와대의 고심도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F-35 으르렁대면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이다. 적을 산산조각 내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얘기인데요. 자, 이 니케일러 유엔 주재 미 대사 그리고 그 옆에는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의 얘기인데 이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의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북한에 대한 무역의 90%, 유류 공급의 30%를 차단한 상황에서 안보리가 제재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안보리 차원의 북한 제재는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결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보다는 군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쿠웨이트도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북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CNN이 북한 특별 탐사 다큐를 반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인터뷰했는데 총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미사일이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통쾌했다. 미국 땅을 파괴하고 싶다라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 인터뷰 내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면 쏠 거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좀 있습니다. 방위 차원인데 미국이 왜 제재하나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적 사살 게임 즐기는 북한의 소년들을 봤을 때 지금 북한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단합되고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하였습니다. If North Korea keeps on with this reckless behavior, if the United States has to defend itself or defend its allies in any way, North Korea will be destroyed. He's been very clear about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So we need China's assistance to bring them to the table. We get rice and money to live off of, which is great. This house What message does that send to you? gives me great. What do you like about this game? Killing the enemy. Hitting the enemy? Who's the enemy? Americans. 네, 보신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호전적인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트럼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유엔 주재 미 헤일러 대사 역시 이제 외교적 카드는 거의 없다. 남은 것은 군사적 옵션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북한은 결국 이대로 가면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모두 군사적 옵션, 북한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북한의 아이들은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오늘 우매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모르는데 뭐 북한의 미래까지 따지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우매한 질문에 현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맹 교수님부터 북한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침부터 좀 뜨거운 논제가 등장됐는데요.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가시는데 트럼프는 뭐 당연히 북한이 몰락의 경계선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노라고 다녀놓고 북한은 몰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건 우리의 희망이고 미국의 희망이죠. 예. 근데 그것은 결국 북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민중 봉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따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런 정도의 취약한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런 레짐 체인지를 바라고 있는데 예. 북한은 지금까지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군사 옵션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푸틴의 말대로 끝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국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5일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이제 향후에 점점 더 힘 발휘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지금 마지막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은 몰락으로 가기 싫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에서 북한이 원하는 옵션을 내놔야 되고 그것은 이제 평화라든가 여러 종전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시 그동안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우리한테 타이어 펑크난 차를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번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호소하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제는 네 바퀴가 안전한 예. 이러한 차량을 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주도하는 저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통일의 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북한은 결국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에 우리 맹 교수님 동의 안 하는군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인 하나의 모성이 있어요. 예.
단연코 한미동맹 기조에서는 트럼프에 동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왼손으로는 북한의 대북 지원을 통해서 평화를 알겠습니다. 기치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몰락의 길로 간다라고 공동 보조를 맞추지만 또 한쪽에서는 북한을 몰락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양면적인 성격이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속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두 개 외에 또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몰락의 길로 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북한의 몰락을 원치는 속내는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착륙을 통한 통일로 가는 길을 그렇습니다. 택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몰락인데 기억이 탈락했어요. 그럼 몰락가 되네요. 북한의 미래는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미 대통령 두 분께서 그러니까 몰락의 길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대통령께서 정말로 북한이 몰락으로 가길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원하는지를. 예. 그래서 제가 몰락에서 기억을 탈락시킨 몰라라고. 이종훈 평론가도 몰라서 몰라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예. 사실은 정말로 북한의 몰락을 원하는지 이거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몰락을 원한다고 하면서 계속 대화를 계속 이야기를 예. 한다는 거죠. 이건 좀 약간 모순된 측면이 실제로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재를 강화하는 이 와중에도 북한에 대해서 800만 달러 어찌됐건 인도적 지원 얘기를 또 최근에 이제 꺼낸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표현인지 몰락이란 단어 몰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김정은을 좀 철저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우리 쪽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예. 한미 FTA 폐지까지 얘기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고가 무기 또 이렇게 구매해가라는 식의 또 압박을 넣고 있고 사드 배치도 상당히 압박을 해서 이건 또 실제로 관철이 된 상황이고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두 분 대통령이 정말로 이 북한의 몰락을 원하는지 그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말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이제 맹 교수님도 얘기하시지만 비슷한 맥락인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북한의 몰락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기는 어렵다. 아마 앞서 잠깐 신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 관계자 얘기인데요.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재와 대화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같이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양쪽에서 욕먹어도 할 수 없다. 지금 이 이상의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막 그대로 그렇죠. 북한의 붕괴를 정말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대통령은 정말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괜히 저희들이 네 분 모셨네요. 예, 비싼 돈 주면서 그거 좀 알아보려고 모신 건데. 예. 우리 서 변호사님은 북한의 미래. 저는 이게 역사라는 거울을 보면요. 예. 바로 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국군의 공산주의 몰락, 그다음에 중동의 독재정권 몰락. 근데 북한만 거대한 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북한에게 거꾸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지금은 3대 세습 체제는 불가능해요. 저는 이게 시간 문제지만 바로 이게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는 필연적이다. 근데 그 가능성을 본다면 가장 높은 게 참수작전. 저는 이게 북한 김정은이 자꾸 핵과 미사일 가지고 철없는 이게 장난치면요. 얼마든지 이게 미국이나 우리는 붕괴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전략이 있다 봐요. 참수작전. 두 번째는 이게 내부적으로 바로 이게 군부 쿠데타 내지 군부 반란.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민중봉기. 저는 이게 확률에 따라 썼고요. 북한도 이게 촛불혁명이 안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처럼 개방화되고 자꾸 이게 민주화되면 북한도 이게 결국 거대한 역사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의 몰락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이제 북한의 미래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한테는 확실하게 몰락이 맞는데 그렇죠? 이대로만 간다면 북한도 몰락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북한은 연착륙을 통해서 우리와 통일적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김정은 정권은 몰락을 하고요. 김정은 정권은 몰락. 중국식이나 러시아 이런 게 중국식 사회주의 과도기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게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 남북 문제 전문가라든지 군사 전문가들 가끔씩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참수작전이라든지 군부 구테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서 변호사님 무슨 근거로 그게 가장 물론 이제 전문가마다 생각은 틀리겠죠. 그런 전문가도 있지만 또 이게 제가 이게 본 글이나 책에는 또 이게 가능하다는 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문가마다 좀 생각이 틀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군사적 옵션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참수작전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에 의한 참수작전이 벌어지고 김정은 정권의 몰락은 온다.
그러나 북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몰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꼬리를 내리는데 대화의 태블로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김정은도 전국적으로는 뭐 파멸까지 막 나가가지고 파멸까지 이르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고 본인의 힘을 과시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그 생각 때문일 것 같은데 일단은 북한의 미래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조금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다수의 옳은 의사를 갖고 있는 집단한테 반대 의사를 가진 소수의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파멸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뭐 본인이 파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힘을 과시하고 인정을 받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결국에는 힘 있는 어른한테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한 뒤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거친 아이는 어른이 어떻게 다뤄야 돼? 때려야 돼요? 아니면 사탕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뭐 어린 아이에 관련돼서 아이의 생명에 위협을 줄 것 아니면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달래는 방향. 하지만 야단은 치는 것. 그러니까 마냥해서 아이에 관련돼서 거친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탕만 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회초리는 들되 그 아이에 관련돼서 이제 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피하겠죠. 이 북한의 아이들이 때린다고 혼낸다고 들을까요? 지금 이제 입대해서 원수 미국과 싸우겠다. 이런 이제 호전적인 성향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북한 내 주민 여론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은 당분간 이 시스템이 계속 좀 갈 것 같습니다. 한미 대통령이 몰락의 길로 가겠다라고 경고했지만 김정은 눈에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요. 한국군의 지휘권 주려다 스톱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전시작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다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자 미래사령부 지휘구조 논의를 중단하도록 했는데 미국 쪽에서 이 최근에 이 북한 움직임 때문에 미래사령부 지휘구조 논의를 중단하자라고 주한미국 사령관이 올 초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요청한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조금 상황이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다시 또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윤희상 친북 논란 계속되는데 문 대통령 그의 음악 즐길 날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윤희상 출생 100년 맞아서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권에서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을 갔을 때 김정숙 여사가 윤희상 작곡가의 고향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를 이제 심었죠. 그거 가지고도 당시에 논란이 좀 컸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 말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좀 썼습니다. 친북 논란 계속되는데 그의 음악 즐길 날을 기대하느냐. 이거는 좀 한번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평론가님. 네. 윤희상 작곡가가 친북 작곡가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은 이적행위다. 이게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노래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노래 사실은 뭐 그러니까 북한 가요도 요즘엔 듣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음악 자체를 뭐 듣고 말고 이거는 좀 시대가 좀 지났다. 그걸 못 듣게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주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 하는 것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의 부부가 그러니까 상당히 김일성 찬양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이제 월북을 권유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예 다 언급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최근에 와서는 미화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좀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실제로 팩트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김일성 수령에 대한 뭐 찬양 발언을 표현을 했다든가 이런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조차도 일단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개개인이 내려서 이제 함께 고려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이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상 작곡가는 사실 우리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잖아요. 이제 그분의 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 음악적 예술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국이 이러다 보니 다시 이제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과거 발언이 이제 매칭이 좀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난 것입니다. 정말 보수 진영 쪽에서 이거 제가 자꾸 보수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보수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윤희상 작곡가 노래 듣고 싶다고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이냐,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맞냐, 정말 이런 반대나 부정적 목소리가 있어요? 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 윤희상 이분이 20세기가 난 정말 이게 세계적 음악가 20인 중에 한 분인 건 인정해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 인물은 공간을 이렇게 균형되게 평가하고 예. 따라서 이게 음악인으로서 윤희상과 그다음에 그 친북, 또는 이게 정치 친북으로서 윤희상은 구별해야 된다. 예. 근데 윤희상 그분에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10년형 받아서 2년을 복역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일성 찬양 발언도 많이 했고 또 이게 입국 건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김정준 여사 이게 심을 때 나무를 심을 때 글을 예. 뭐라 썼냐면 바로 이게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생각을 해서. 그럼 이게 저는 민주화라는 게 예. 과연 이게 북한을 찬양하고 예. 그리고 뭐 입국을 권유하고 이런 게 과연 민주화인가? 저는 이게 민주화하고 이게 또 공산주의 찬양하는 건 또 틀리잖아요. 예. 이 부분에 이게 좀 더 정밀하고 균형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좀 걱정돼요. 지금까지 윤희상 선생은 우리 민족이 낳은 비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반도 영토 조항 3조가 있어요. 북한은 우리의 영토입니다.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실효적 지배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거예요. 근데 북한은 우리 보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뭔 생각의 자유가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이런 식의 논쟁을 조선이 한다 그러면은 조선 때문에 결국은 조정동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뭐 신문 브리핑이나 하는데 미디어 비평은 아닙니다. 예, 미디어 매체에 대한 비평은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과거 친일 인사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문학인들 중에도 뭐 있고 또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분들이 비록 친일 행력이 좀 있었어도 그분들의 문학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시대적인 예. 상황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이강수 소설가에 이야기를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하고 어찌됐건 북한 쪽에 계속 이제 교류를 하셨잖아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김일성 뭐 체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치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들을 가끔 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 만약에 굳이 적용하려고 한다면 보수 언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서정훈 변호사께서 얘기했는데 이제 보수 일각에서 정말 이런 시국에 무슨 윤희상 작곡가의 음악을 들을 날을 기대하느냐라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그런 뭐 시각이 있다 치는데 이것이 사실 최근에 이 북한 사태 터지고 나서 문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대북의 인도적 지원을 얘기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또 퍼주기냐, 이런 상황에서 왜 사드 빨리 배치 안 하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단순히 뭐 윤희상 작곡가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정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불만을 가지시는 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반론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윤희상 작곡가에 관련돼서 뭐 친북 논란을 감싸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문제가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예술의 영역에 정치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북 논란이나 물론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윤희상 작곡가가 우리나라가 낳은, 우리 민족이 낳은 훌륭한 작곡가다, 이렇게 케어하시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그런 입장에서 나아가서 관련돼서 예술은 예술의 영역대로 두자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대북 인도적인 또 지원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선 기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몰락시켜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북한 주민에 관련돼서는 신경 쓰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섣부른 얘기겠습니다만 향후 남북이 통일됐을 때 과거의 어떤 이런 이념적 예술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예술가들을 우리 역사는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가? 통일이 단 됐는데 너 과거에 저 김정은, 김일성 찬양했던 너 작곡가 아니야? 너 미술가 아니야? 너 임마 뭐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포용해야 될 것인지. 뭐 지금은 좀 섣부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것까지도 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30년 베테랑 새내기 소방관 60년 된 정자 지키려다 참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 강릉에 있는 한 정자 성난정에서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체 낡은 건물이었는데요. 불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잔불을 잡기 위해서 소방관 2명이 그 밑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지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참사를 좀 당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정년이 예정됐던 이영욱 소방이고요. 그리고 임용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호연 소방사입니다. 소방관들이 매우 침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앞서 잠깐 사진에도 보였습니다. 이영욱 소방이 정년을 1년 앞둔 이영욱 소방이는 치매 노모 매일 뵙는 게 소원이라더니라고 했고요. 8개월 된 이호연 소방사는 예비 신부를 놔둔 채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 순직한 소방관이 신던 헬멧과 장화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부자 같았던 두 소방관 현장 출동 때마다 함께 호흡 맞췄다. 동료들 팀 리더와 막내를 한 번에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1계급 특진 추수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 영상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형편이 좋지는 않았는데 너무 그 와중에서도 너무 밝고 착하게 자라줘서 기특한 동생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원래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진업대원으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바닥면에 그 잔불이 조금 남아 있다가 재발화된 것 같아요. 바닥을 딛지 않고는 그 바닥에서 나오는 그 화재를 잡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가서 4명이서 작업을 했습니다. 바닥을 좀 딛고 물을 바닥에다 뿌리고 그래서 이제 연기가 안 나는 거 거의 안 나는 걸 확인하고 제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한 사람 나오고 두 사람은 나오는 중이었는데 그쪽에서 무너졌어요. 거의 다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 전을 당하셨어요. 불안해서 계속 천장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별다른 징후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그냥 무너졌어요. 예, 안타까운 두 소방관을 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게 사실 인재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이제 정자가 꽤 오랫동안 만약 이제 녹슬고 또 금도 가고 뭐 부서질 것 같아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좀 수리해 달라라고 이제 강릉시청 쪽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청 쪽에서는 저 건물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다. 저거는 이제 민간인들이 돈 모아서 과거 50년대 때 이제 만든 건물이라 관리 주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시당국이 나서서 보수 작업을 해줄 수가 없다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잔불 정리를 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이게 우연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일단 그 예측을 할 수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건물 연령이 되게 있었고 또 이제 소재 자체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뭐 진흙이라든지 목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진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그 발화기를 지난 뒤에 그때 이제 불이 꺼졌다면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머금게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불을 정리하려고 내부에 들어갔던 거는 문화재적 가치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복원에 이런 조금 여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전에 조금 수리라든지 이런 보강 공사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안 무너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아까운 이런 인명 두 분을 잃게 돼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일단 이게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저는 이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이게 소방 참사 같은 게 나면 뭔가 이게 인원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여론이 많지만 전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현재 소방 공무원이 44,293명. 인데 이거 부족한 게 한 19,000명 이상. 한 2만 명 가까이 인원이 이게 부족하고요. 또 이게 소방 장비도 막 개인 돈으로 심지어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이게 소방관들이 어떤 고생하는 만큼 뭔가 이게 처우 개선, 시설 정비에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렇게 소방관을 좀 늘리자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잖아요. 그거는 이게 공무원 전체보다 저는 이게 어느 부서가
필요하면 또 이게 불필요한 부분도 생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전직이든 여러 가지 먼저 방안을 조정을 고려하고 좀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인원 늘리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부서에서 또 이게 필요한 부서 옮기는 것도 고민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또 이제 그걸 실천하는 와중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관들에 대한 문제를 이 사건에서 좀 짚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우리 행정 당국의 이른바 이 탁상 네, 행정이라는 거 이거 내가 날 아니야. 내 소관 아니야. 이거 너네 거야. 이거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의 이른바 탁상 행정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철밥통 구조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우리 앵커께서 쪽집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런가요? 했어요. 지금 4만 명이면 3분의 2가 전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쉴 공간도 마땅치 않고요. 방화복도 마땅치 않아요. 그건 저거를 입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방화에 진압을 해보세요. 제가 부모님 모시면서 119를 쓴 게 4번입니다. 그때마다요. 그렇게 친절합니다. 근데 오늘 저 화면에서 그 60세 먹은 저 베테랑과 28살 먹은 우리 아들 같은 아이가 그 죽은 모습 보면서 어제는 피눈물이 나죠. 저걸 대통령이 보면 눈물 안 나겠습니까? 정말 야당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방치를 하고 전체 볼모로를 해서 일자리 추경에 반대를 했습니까? 탁상 행정은 물론이고요. 제도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들 반성하면서 앞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예. 뭐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 논란은 뭐 좀 양쪽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야당이라고 해서 뭐 이런 참사를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야당 쪽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추경안 논의 잘 할 때도. 그러니까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이 소방 쪽 인력은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역시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공무원 조직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탁상 행정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 소방관과 관련해서는 장비 개선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한데 사실은 소방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이 안전 원칙 준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어떻게 지시를 내려서 저 두 분이 저기 이제 투입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사전 조치가 좀 충분치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많이 머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천장이 좀 무너질 우려도 있었고 그렇다면 좀 적절한 장비 물론 그 예산 문제하고 다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인재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매도하기는 좀 힘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뭐 누구 책임이냐라고 이제 논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고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각자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했다라는데 더 비싼 수업료 내는데 연차 썼다 지었다 뿔난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휴업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니 엄마들, 아빠들이 직장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철회가 되니 다시 이들은 회사에 다시 갈 수도 없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이들 갖고 노나라고 성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도요. 이 한유총과 학부모 양쪽 눈치 보느라고 우리도 정말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립유치원이 총파업을 한다는 거, 집단 휴업을 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물론 당연히 잘 알고 있겠고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론이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업을 철회했는데 도대체 이 사립유치원들이 그럼 왜 한유총이 왜 집단 휴업을 예고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을 사유재산을 들여 설립한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돈을 받는 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시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신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자 사립 유치원의 불만이 폭발해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 교수님, 이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수준의 유치원 정도의 지원, 대폭적인 지원을 좀 정부로부터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뭐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좀 동급 대우를 해달라. 이게 타당한 요구인가요? 이게 저희가 사유의 개념에서 예. 우리 지금 그 사립유치원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무리가 많죠. 예. 저는 사실은 이 공적인 하나의 공공재에 대해서는 양비론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예. 아까 제가 소방관 문제 또한 1차에 4천여 명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결정은 1,500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도 뭐냐고 하면은 유치원 설립법에 의해서 시작을 할 때 병설과 또 이 공립과 예.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예. 자본주의에서 사회 개념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공유의 개념 국가가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와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럼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수업료가 더 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은.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공공재가 나오면은 이 길을 쓰고 제가 평론하는 예. 이유가 안으로 들어가면 빼먹을 건 다 빼먹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고 욕을 할 겁니다. 분식회계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현재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예. 60만 원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장님께도 100여만 원 지원을 해줘요. 그러나 공공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예. 결국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강고하게 그렇다면은 준 지원금 회수하겠다. 설립인가 취소하겠다 하니까 꼼짝 말아 했잖아요. 예. 결국은 본인들이 주창하는 정의가 옳았다 그러면은 끝까지 한거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 소위 말해서 향후에 예견되는 병설 유치원 또는 공립 유치원에 대비를 해서 우리의 사유의 크기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논리는 이거는 그야말로 예. 님비죠. 잘못된 거죠. 사실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서 당시 안 후보가 뭐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발언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이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거는 모든 엄마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이제 사업체니까 그분들도 사실 영세해요. 그분들도 뭐 대기업은 아니니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목소리도 우리가 귀를 기담아 들어야 됩니다만 전체적인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이 더 그렇죠. 크게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생존권적 측면에서 저런 주장을 하시는 거로 저희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관계자인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신에게는 피해가는 행동은 참는데 아이들한테 피해가는 행동은 못 참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모들이 국립학교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사립유치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공립유치원에 관련된 부분을 확대를 반대한다. 그런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돼서 예산은 받지만 감독을 또 강화하는 건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회계 감독이 관련돼서 준하는 것처럼만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그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감독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반대하고 있다.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부모님들이 동조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그 투쟁의 방식을 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처음에요. 그러니까 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지 그 원천을 따져보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면 절대로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지 않죠. 자, 그런데 사립 유치원에서 많은 그 학부모들이 느낀 것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만큼 정말 배우고 또 그만큼 대우를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쪽으로 좀 몰리게 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사실은 사립 유치원들이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그걸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하는 거죠. 그건 그 정부 기관의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립학교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그런 그 회계 감독 기능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했다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정부 누리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 사립 유치원에도 이제 보육료 지원이 다 나가니까 정부가 감독을 하긴 해야죠. 어쨌든 뭐 이익 단체라고는 하지만 그 이익이 사회 전체적인 공공 이익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그 여부를 잘 판단해서 파업을 하든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든 해야지 안 그러면 거센 이 부메랑에 맞을 수 있다라는 또
또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불신의 전문 변호사가 등장하는데요. 최근 이 초등학교에는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할까요? 해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현실적인 학교폭력 예방법 해결법이라는 글이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요.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도록 아이에게 가르쳐라. 경찰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검찰에 가겠다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누가 때리거나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알리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꼭 엄마에게 먼저 말하고 맞은 부위를 사진 찍어두라고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을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정성을 의심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문 변호사라든지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사건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 변호사들 등장. 여기도 뭐 두 분 변호사 있겠습니다만 수임이 많이 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아이들의 학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기능이 사라지고 먼저 담임 선생님보다 엄마에게 얘기하고 맞은 부위 사진 찍어두고 바깥에 경찰에 신고하고 안 되면 검찰에 신고하고 안 되면 전문 변호사나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라. 이제는 학교 폭력의 수위가 어른 싸움으로 진짜 번졌고요. 그 이상의 또 사회 문제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이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 여중생이 무릎을 꿇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천안에서도 또 이제 학교 폭력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어느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 곳곳에 우리 동네 곳곳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사실상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해결 방식이 달라졌네요. 학폭이라든지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바로 경찰, 검찰 뭐 이렇게 가는군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데요. 예. 물론 이게 저도 뭐 학교 폭력 사건 몇 건 선임을 했지만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게 법만능주의는 저는 이게 안 좋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옐리네크가 한 말처럼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예. 일단 이게 학교 폭력은 제가 보기엔 교육으로 먼저 이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예. 바로 이게 최우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전문 변호사들이 우리 이게 증거를 수집해놔라 이런 예. 식으로 우리 이게 법적 대응을 부추기는 이건 이게 기획소송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게 1차적인 책임은 학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 이게 되고 최우적으로 법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건 수임하신 그 사건 의뢰자가 왔을 때 저 찾아오시 마시고 먼저 저기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저기 학폭이 통해 가지고 엄마니 합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저도 이게 두 건을 상담만 하고요. 상담료도